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중국 전승절 열병식. 네. 어제 열린 중국 전승절 열병식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天安門에서 어제 오전에 개최가 됐거든요. 주목받았던 거는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66년 만이거든요. 네. 앞서서 있었던 게 1959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이 참석을 했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참석한 이후에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모였다는 점도 좀 주목이 되고요. 예. 냉전 종식 이후로도 또 처음입니다. 이게 좀 배경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또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 바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이 북중러가 밀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제 열병식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 열병식 행사 때 보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전 서열로 보면 오른쪽이 1순위, 왼쪽이 2순위거든요. 26개국 정상을 불렀는데 그중에 2순위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우해줬다. 이런 점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입장할 때도 보면은 이제 악수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두 손으로 악수를 하더라고요. 예. 다른 정상들 보면 보통 한 손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다 뭔가 좀 준비가 된 그런 동작으로 보아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이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 의도가 됐을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외에도 기념 촬영할 때 시진핑 주석 부인 옆자리에 선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좋은 대우의 그 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푸틴 대통령하고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그 오찬 리셉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열병식하고 오찬 행사하고 그 다음에 북러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이제 갈 때 푸틴 대통령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차 타기 전에 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뭐 양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운전석 대각선 뒤가 상석이거든요. 네. 여기 서로 앉으라고 막 미루는 모습 같은 것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 했을 때 주목됐던 내용은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대의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북한이 파병을 해줬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할 거다. 러시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북중러 이 공조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옷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옷이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선 거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뭐 1대1로 한다거나 중국이랑 1대1로 네.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는 안 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봤는데 인민복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국가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 기존에는 좀 은둔형 지도자 이런 식으로도 좀 평가가 됐었는데 이런 점들도 좀 탈피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김주혜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중국 들어갈 때는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중국에 같이 갔다라는 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열병식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의 공식 후계자로 일종의 지명,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행사에서는 포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일단 이제 김주혜가 나이도 어리고요. 12살에서 13살로 추정이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좀 젊고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수업 단계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 데려가진 않지만 왜냐하면 데려가게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경험은 쌓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1만 5천 킬로미터 사거리 정도 나오는 그런 신형 무기들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 본토를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을 공개를 하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표현을 했고요. 특히 이 표현이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이 누구예요? 아마 이제 미국 주도의 그 서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또 저희가 예. 이게 미국이겠지라고 짐작을 한 거지 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굳이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알아서 해석을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네네. 굳이 직접적으로 네. 겨냥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알아서 해석은 더 됩니다. 다. 예, 알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모습들을 좀 이제 보였는데 예를 들면은 그 트루스 소셜에 얘기했던 거 미국에 대항할 음모를 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시진핑한테 이건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약간 비꼬는 투이기도 비꼬죠. 해요. 비꼬는 거고 약간의 불쾌함도 사실 네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중러가 이렇게 뭉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일각에서는 한미일에 대항했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한반도 중심적인 시각이다. 뭐 그런 그런가요? 얘기들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 예. 이렇게 하면은 되게 네. 보기 뭔가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지만은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세 나라가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미국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하고 여러 번 한 4차례나 이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때는 북한도 또 적극적이었던 게 만약에 급격하게 화해 무드가 미국하고 되면은 한반도의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한테 경제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러 경중이란 얘기가 나오죠.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네. 근데 실제 지금 그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돈이 얼마냐? 네. 2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북한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그 정도인데 문제는 곧 이제 전쟁이 끝날 가능성들이 있다.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북한이나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엮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서방 국가들하고 대항하는 이쪽의 축의 중심에 서고 싶은데 북한하고 러시아는 일종의 불량 국가거든요.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엮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도식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미국에서 외신들이 이거를 보는 시각은 트럼프의 일방주의 그리고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인 게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발이다. 예, 반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그 특파원들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충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악수만 하고 예, 뭐 그 8년 만에 봅니다. 이건데 뭐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접촉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푸틴 대통령과도 또 얘기 나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다음 주제는 뭔가요? 윤 계엄론이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다. 네, 이거 사실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준비했다? 와, 이렇다면은 굉장히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상대로 압수수색을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총력 저지, 무기한 농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압수수색 기간이 작년 5월 9일부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한 7개월 전쯤 시점부터 이 압수수색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이거 너희들 너무 과거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네. 탄압이다. 그랬더니 이제 특검에서 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3월쯤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 표현에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계엄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지난해 3월쯤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당시 원내 지도부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네. 있다. 이런 점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사 중이고 또 기소해서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닙니다만 현재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검이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정도 표현 쓰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특검 수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데 김건희 씨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또 더 낳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공소장에 나온 내용 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예전부터 받아왔던 의혹이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특검의 결론, 특검의 음. 판단이 좀 담겨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두 차례 시기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조작 시기는 2010년 10월 21일 이전인데 이때는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고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네. 근데 2차 시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는 그 이상매매 주문 그 횟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장매매, 통정매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다 좀 적은 횟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됐던 매매 주문만 딱 걸러내가지고 공소장에 다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관계자들까지 좀 네네. 포함을 해가지고 숫자를 좀 넓게 적었는데 이번 좀 정리해가지고 숫자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부당 이등액 기존에 8억 1,144만 원 정도로 적었거든요. 네. 이건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횟수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부당 이득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특검이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지금 진행하는 중이죠. 네, 그것도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공소장에 담긴 내용 중에 주목을 해볼 만한 게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또 정리가 됐어요. 통일교 의혹 관련해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윤모 씨 전 세계본부장이 이제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크게 보면은요. 네. 근데 시점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2022년 4월하고 7월에 각각 이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가지고 샤넬 가방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 네. 첫 번째는 802만 원, 두 번째는 1,271만 원 상당이라고 했고요. 이제 장소도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2022년 4월 7일에는 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에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가방하고 농축차, 뭐 인삼차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네네. 그리고 2022년 4월 23일에는 김 여사한테 비밀리에 통일교랑 접촉을 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사흘 뒤에는 이제 청탁 관련 내용들을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세 달 뒤인 2022년 7월 5일에 샤넬백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지금 다 건진법사 통해서 전달이 된 거잖아요. 네.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 감사 인사 전화도 했다라고 특검은 적었습니다. 네. 혹시 뭐 목걸이 뭐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네, 목걸이도 있는데 2022년 7월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역시 건진법사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적을 때 특검이 공소장에 적은 것 중에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네. 김건희 여사의 신분을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떠오르는 표현이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특검에 출석할 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굳이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래서 특검도 굳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반박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 목걸이 주면서 통일교 쪽에서는 통일교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 교육부 장관 좀 참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라 그래요. 근데 다만 실제 그 교육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은 걸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는데, 네, 김진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내란 모의 뭐 지난해 3월부터 했다. 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윤석열과 김용현의 검찰이 기소할 때 이미 3월에 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판 열릴 때 윤석열이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때 삼청동 안가에서 2024년 3월에 윤석열, 김용현, 여인년 방첩사령관 등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이렇게 된 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5월 달에도 다시 비상조치가 아니면은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등등이고 8월 12일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이미 계엄이 그때는 사전무의라고 하면 이거는 실행의 시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실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측근을 안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례적이었다. 왜냐하면 신원식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1년 만에 경질이 돼버렸죠. 1년도 안 되겠나? 약간 그 정도 돼서 경질이 돼버렸어요. 안보실장으로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례적인 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달에 왔거든.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안가에서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면은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추경호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으니 압수수색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연자 시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도 다시 이제 그 통일교와 명부와 대조하기 위해 당원 명부 다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복도에 앉아서 저렇게 연자농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어떤가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동욱 최고위원 직접 만나서 현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3월 모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전 정부 쪽 인사들 좀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계엄 터지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이후부터도 이런 뭐 상황들 얘기 좀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당시 야당하고 협치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거 계엄해버려야 돼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그냥 일종의 그냥 하는 표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인 시점을 특검이 3월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다음 주 월요일 8일 날 조사하는데 이미 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은 지금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를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센 전관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다. 이게 지금 뭐 KBS나 등등에서 보도를 한 게 지금 민중기 특검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최근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못 만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민중기 특검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지 수사 얘기는 안 했다. 근데 통일교 쪽에 있는 보고서에서 보면은 뭐 이런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 특검 이런 것들을 들어서 거기에 보고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김호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자문을 해주거나 근데 이게 수임료가 지금 수임료나 뭐 자문 대가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통일교가 돈을 아무리 뿌려서라도 한학자 총재의 소환 조사나 구속을 막아야 된다 이런 쪽이라서 지금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원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뭐 진실 발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이 대통령 비습 정권 차원 조작. 이게 작년 1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비습 사건. 당시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조작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의혹이 나왔네요. 당시에 이제 김모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당적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 범죄로 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징역 15년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다시 불거진 게 그때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이고요. 한 가지 보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대테러 합동 조사팀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산 강서경찰서에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장 자체에 아예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상민 전 특보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그 특보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에 연루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인물이고요. 창원 관련해서요. 그래서 탈락한 다음에는 국정원 특보로 채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네. 이제 은폐하고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으니까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진일 평론가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달에 박선원 의원이 그게 커터칼이 아니라 그게 전투용 칼이었다라고 하면서 실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또 거기에 현장을 뭐 이렇게 피를 다 닦아낸다든지 증거 인멸한다든지 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은폐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이고 해필이면 김상민 검사 이 사람이 네. 이제 왜 국정원 법률특보로 갔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 그 검사가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직접 개입한 게 보고서가 확인이 되니 정치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국정조사. 이건 여러모로 국정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진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